안녕하세요. 30대 분당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자랐어요. 물론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성격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 저 하나 외동딸을 낳고 부모님은 도란도란 살아가셨어요. 어려서 엄마는 남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디자이너였고 아빠도 통역을 하시는 외교관이었기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죠. 그래서 학창시절엔 종종 친구들이 공주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를 정도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아빠와 엄마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이국적인 엄마 얼굴에 아빠가 반해 쫓아다녔다고 했죠.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인꼬 부부처럼 저희 집은 늘 화목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제일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저희 집이 늘 자부심이 될 정도로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의 뒤를 이어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다행히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엄마조차도 기특해 여기셨죠. 우리 연희는 꼭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연희는 엄마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나도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 거야.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잘할 거야. 엄마가 너 보는 맛에 산다 하죠. 평생 속 한번 안 썩이고 기특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집도 부유하였지만 엄마 아빠도 늘 감정 표현에 솔직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밖에 나가면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들은 절 사랑스럽다고 칭찬했죠. 친구들은 늘 앞다투어 저와 놀려고 했고 솔직히 학창시절엔 또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앞다투어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통에 저 역시 학교 생활이 편하기도 하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너희 집 가서 우리 숙제하자. 그리고 끝나고 너희 집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어. 가자. 그래, 좋아. 이따가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자. 나도 요새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딱이네. 나도 오늘 가도 돼? 너 왜 진숙이하고만 놀아? 나랑도 놀아야지. 연희는 오늘 내가 찜이야. 나도 갈래.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어차피 다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 그럼 끝나고 숙제도 하고 떡볶이도 먹는 거다. 이따 모여. 저는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으며 친구들도 우리 집을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했었죠. 전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어려서 여유롭게 자란 덕분에 성격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고요. 항상 일하는 엄마 아빠가 늘 옆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만은 조금도 없었죠. 그렇게 항상 행복할 것 같던 제 앞날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멋있고 커리어 우먼이었던 엄마가 난소한 판정으로 받으신 거지요. 다행히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라 사춘기는 지난 시절이었지만 늘 건강하고 밝았던 엄마에게 이런 암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저희 집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아니라고 말해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암에 걸린 거죠? 난 열심히 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우리 연이 잘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암이라뇨? 우리 연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내가 이렇게나 젊은데. 진정해. 그래도 치료법도 있다고 하고 아직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더 많다고 하니 당신 좀 마음 좀 추스러야겠소. 여성의 암 중에서도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기에 저 역시도 암담했어요.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살았죠. 엄마는 난소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는 난소암 3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제가 옆에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슬퍼하는 엄마 곁에서 저 역시 웃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와 전 슬퍼하는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엄마는 늘 제 걱정뿐이었죠. 우리 딸,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해줄 것도 많은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어떡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왜 미안해? 왜 그게 엄마 잘못인데? 엄마는 엄마 몸만 신경 써. 이제 일도 그만하고 좀 몸 좀 챙기란 말이야. 평생 우리 위해서 일만 하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니까 병이 나지, 어? 이젠 엄마 몸 돌봐, 제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나도 성인이야. 그래, 연희 말대로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요, 제발.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당신 하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당신이랑 연희한테 민폐만 끼치면 안 되는데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 머리도 많이 빠지겠지? 엄마는 머리 빠져도 예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지금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잖아, 안 그래? 연희야,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래도 우리 연희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기쁘게 축하해주고 엄마가 만든 옷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대학 가는 기념으로. 너무 미안해. 아픈 엄마라서.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엄마가 신경 써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제 아빠를 걱정하셨어요. 밥은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저의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중간에 엄마가 없다고 하면 우리 딸 어떡할까라는 걱정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일단 엄마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엄마 하나만을 신경 썼죠. 엄마는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철저히 암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빠는 그런 엄마만을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주었죠. 엄마는 고통스러운 암 제거 수술이 끝이 나고 항암에 들어갔어요. 항암에 들어가자 급격히 기운이 노쇠하였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다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죠. 자기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 나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는 게 어때? 아무래도 도시보단 몸 치유하는데 시골이 나을 것 같아.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면 엄마도 기운 차릴 수도 있고. 시골? 아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연희는 어쩌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시골에서 다니는 건 무리잖아. 나야 뭐 근처 학교 앞에서 자취해도 되는 거지, 엄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라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그래, 지금은 당신 몸만 생각할 때야. 당장 시골 쪽으로 집 알아볼게. 당신은 당신 몸만 신경 써. 알겠지?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집을 얻어 내려가셨죠. 아빠도 모든 일을 접고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내려가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았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던 일을 다 접고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시작하셨죠. 주기적으로 햇빛도 받고 건강하게 키운 수확물로 식사를 하니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하던 디자이너의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상실감도 크셨죠. 옆에서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항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안색이 좋아졌어. 그럼 여기 시골이 엄마랑 잘 맞는지 밥도 잘 먹히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덕분에 너무 좋아. 다행이다. 엄마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최고지 뭐. 와, 이건 엄마랑 아빠가 수확한 무로 만든 석박지야? 진짜 너무 맛있다.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던 일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진 기력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엄마는 실력이 있는데 뭘 그래. 언제든 다시 디자이너 할 수 있어. 난 엄마 믿어. 그냥 지금은 엄마 몸에만 신경 써. 알겠지?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시골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저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을 때 엄마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여서 저도 걱정을 한시름 놓기 시작했죠. 조금씩 집안이 안정을 찾게 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다른 과 선배였지만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반해 사랑을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엄마 아빠는 깊은 축하와 함께 서울에 혼자 있는 저에게 마음 한 곳 의지할 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와 함께 대학 졸업도 같이 하게 되었죠. 졸업 축하해.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축하해. 삼성 UX 디자이너가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아주 멋져. 아니야. 오빠가 많이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 생각도 났고 내가 당연히 열심히 했어야지. 아,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했었나? 나도 한번 인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너무 놀라시려나? 아, 나중에. 엄마가 몸이 괜찮아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더 몸조리하고 천천히 소개해 줄게.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던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저로서는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먼 타지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았으니까요. 기회가 닿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입사를 발판 삼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의 엄마도 완치 판정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고 엄마 아빠는 시골 생활에 완전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밭도 메고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전 디자이너와 외교관이 아닌 시골에 있는 인심 좋은 농부였습니다. 아빠는 간간히 외주로 들어오는 번역 일도 하셨지만 주업은 농업이었죠. 그래도 밝은 엄마 아빠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평일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엔 시골에 내려가 저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점점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남자친구는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결혼이란 얘기가 당황스럽진 않았죠. 결혼 얘기가 나올수록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전 먼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에그,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리 혼자 커서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결혼 얘기 오간 건 아니고 이제부터 오가기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엄마랑 아빠는 정말 찬성이지, 안 그래?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면 그러겠어. 엄마는 내심 제가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너무 좋아하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장에 절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회사가 끝이 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보시자고 하시던지 허겁지겁 불이 나게 달려갔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일식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해요. 한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앉아요. 그래요. 옷 입은 건 합격이네.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난 또 말 안 되는 사람이랑은 겸상 안 하거든. 순간 당황했어요. 전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일단 옷 입은 건 합격인데 만약 옷을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게 입었다면 바로 탈락이라는 소리인가 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첫 대화부터 느꼈다시피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님의 경제력과 직업적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죠. 디자이너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워낙 패션 센스, 가방 하나부터 소품 고르는 것까지 전부 예민해서 말이야. 네, 오늘 하고 온 룩도 너무 우아하세요. 제가 의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저도 센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유, 그래요? 우리 말 좀 통할 것 같네. 아니 뭐, 우리 한수한테 들었다시피 나는 이화여대 교수예요. 아무래도 내 직업이 직업인지라 좀 고품격 인사들도 많이 만나잖아. 그래서 난 같이 다닐 때 혹시라도 좀 부끄럽게 하고 온다거나 하면 딱 질색이거든. 아, 엄마가 너무 외모에 대한 강박이랑 옷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그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외형에 신경 쓴다고. 어머, 얘 좀 봐. 무조건 우아해야지. 우리 나이 때는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패션을 좋아하는 만큼 나는 아주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 지적이고 우아하고 멋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디자이너 만난다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말은 편하게 할게요.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엄마, 그런 얘긴 뭐하러 물어봐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만 중요하면 됐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셔놓고. 이렇게 훌륭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딸을 낳아주신 분들을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보면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지적이잖아. 난 아무래도 격이 맞는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면 좀 꾸질꾸질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놀랐어요. 저렇게 면전에 대고 첫 만남의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저 강박이 특이하다 싶었죠.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자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면전에 대고 또박또박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아,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귀농하신 지는 거의 8, 9년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신 지는 8년 정도 되셨어요. 농사라고 했니? 아휴,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시골 촌뜨기라는 거야? 어머, 손 떨려라. 어떻게 양심 없이 근데 우리 집에 뻔뻔하게 인사를 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참나. 얘 한수야.
엄마는 이만 일어나마.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구나.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머님 직업이 교수님인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비교할 게 되나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머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건 어머님 같으시네요. 지금 매신 스카프 굉장히 답답해 보이세요. 목도 짧아 보이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센스라고 하죠? 소품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 저 본데 없이 말하고 가는 것 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농부한테 뭘 배웠겠어? 어머, 무서워. 저 눈빛 변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시골 촌뜨기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아우, 교양 없어. 여보, 봤죠? 나 진짜 놀래서 심장이 펄렁거려요. 아, 그만해요. 첫 만남에 무례하게. 아유, 창피해서 이거야, 원. 한수야, 얼른 쫓아나가 보거라. 아가씨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고 표시한 분과는 저조차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저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했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저도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어머님, 왜 이렇게 무식하셔? 나 진짜 너무 황당스러운 거 알아?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거야. 미안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자신이 없어.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격이 안 맞는다고. 참, 어이가 없네. 엄마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 시골에서 자라셔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거라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 되게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분이셔. 어? 제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나 진짜 속상하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제발. 미안한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얘기 진작 해주지 그랬어. 그럼 이 자리 안 나왔을 거야. 그럼 나 갈게. 딱 잘라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죠. 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부모 될 자리가 글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화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때 보던 교양 없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무슨 이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한수 엄마예요.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해해주고 내가 오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 예약해 놓을 테니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아, 네, 시간은 되는데. 아, 네, 거기 알아요. 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일 끝날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로 저를 반겨주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떨떨해하며 자리에 앉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한수가 연희 너를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을 달리 해봤어.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킨 게 맞는 것 같고 내 발언은 없던 걸로 해주겠니? 내가 경솔했어.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마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없던 말이 되나요? 저도 그때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수 씨는 제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셔야죠. 그리고 산원댁 직업도 보셔야 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안 맞을 것 같네요. 내가 미안하대도 어떻게 하면 화풀 내?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기강 좀 잡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계속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죠.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데 그럼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저는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죠.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면 믿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도 구하러 다녔죠. 저희 엄마 아빠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미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은 여유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 시집 보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시댁과는 마찰이 없어 그때 빚은 갈등이 깨끗이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결혼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그저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하고 앉아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뒤이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 오셨어요? 엄마, 아빠, 한수 씨. 그리고 한수 씨네 부모님들이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연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한수군도 그렇고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다고 온 건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앉으시죠, 그럼. 아유, 당신은 이 정도도 빨리 온 거지 뭘 그래요. 여기서 거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거 양해 안 해주실까 봐. 처음 뵙겠습니다. 전 한수 모친이고요. 이화여대 교수예요. 교수 아시죠?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 놀라셨을래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교수라며 언급하시고 엄마에게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디자이너를 하며 고위계층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셨고 고위계층 사람들의 옷이며 신발, 구두, 가방, 지갑 모두 다 디자인해 주시는 그런 유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농을 하셨어도 역시 한번 카리스마는 영원한 카리스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아, 이 쎄한 느낌은 뭐지? 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패션 센스 좋으시네요. 연희 말대로 옷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아, 제 직업 듣고 놀라셨나요? 약간 주눅 같은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주변에서 교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애들로 맺어진 인연 어쩌겠나요? 아, 제 여동생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이화여대 교수인데 크게 놀랍지는 않네요.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은 아니셨기에 이를 갈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아하게 엄마는 계속 어머님을 매기셨죠. 어머님은 엄마가 조곤조곤 대답을 하자 크게 불쾌하였는지 엄마 아빠의 농업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천민들 대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농업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나요? 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당신 아버님이 농사꾼이셨는데 뭘 본 적이 없어?
참나, 이 사람도. 그만해요. 그리고 조용히 밥 좀 먹지, 어?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언행이 불편하셨는지 어머님을 제지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농업이 왜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이 좋으니까 시골에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격적이시네요. 어머, 이래서 내가 애초에 이러니까 농사는 안 된다고 한 거야, 알겠니? 한수야, 너 지금 봤지?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사돈끼리 대화가 돼야지. 이거 대화도 안 되다니. 수준 딸려서 정말. 여보, 일어나요. 한수야, 일어나. 두고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마음을 돌렸더니 상견례장에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망정이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쏟아내자 엄마는 크게 웃으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빨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드 지갑을 뒤집으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갑 제가 만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백도 그렇고 스카프며 다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네요.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는 미씨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거니까 제가 디자이너 하율이에요. 예명이죠. 몸이 안 좋아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 겸 취미 삼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주제 파악 못하고 배운 척 고고한 척이야? 이보세요. 당신네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 보내. 그리고 저희 남편은 외교관이었어, 알아? 딸아이한테 듣기로는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과거를 숨기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우습군. 나를 깔보고 싶은데 모든 옷과 가방, 지갑이 다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라니 아주 꼴 좋다 정말.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거울 좀 봐. 거치장만 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란 말이야. 제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죠. 거의 상견례장은 싸늘한 만남이 되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엄마의 힘을 등에 업고 저도 한마디 했죠. 아주 그 집을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율이라고요? 당신이? 아니, 믿기지가 않아. 저런 시골 촌뚜기들이. 아니, 한수야, 너는 왜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외부 디자인들도 해주고 있는데 참 꼴도 우스워라. 당신 내가 어떤 사람들만 상대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알구나, 까불어야지. 어디 교수나 불행이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깔보길. 그래도 다행이다. 결혼하고 인성을 알았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니?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농사일이라고 무시하다가 그렇게 빌고 빌었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천성 나오지? 깔보려면 그 옷이나 벗고 깔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참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나대지 마쇼. 이 말을 남기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떠나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릇들을 깨부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릇들을 깨는 과정에서 피도 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죠. 아주 피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이 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또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 집안은 비는 게 특기인지 아주 고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리고 엄마가 그 하율 선생님 오래된 팬이래. 갑자기 은퇴하셔서 궁금했는데 오죽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디자이너 제품이겠어. 제발. 그냥 우리 엄마 무식하다고 생각해. 미안한데 다신 안 봐 너도. 네 엄마를 원망해. 끊을게.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려면 엄마 교육부터 시켜야겠더라. 그럼 안녕. 이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저희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무식한 집에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화를 참느라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도 안 아프고 미련도 없어졌어요. 저희에게 아픔이자 상처인 엄마의 난소함으로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인간들과는 말도 섞기 싫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차츰차츰 다시 복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도 회사에 아직까지 몸담고 있지만 엄마에게 일을 배워 패션으로 변화를 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엔 설렘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자존감 높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이번 설 명절에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느 여름날에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바람을 쐬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했을 당일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날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행 온 것만도 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어디 가게 되면 항상 저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탈까봐 신경 써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 때문에 그래도 우울함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은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오랜 기간 힘들어 했었고 그걸 알고 있던 아들 또한 며느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최대한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거였어요. 저 또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행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죠. 아들은 펜션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쓰고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며느리가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를 해주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리 밑에 철썩이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있었고 세상 떠난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다리 위에 튀어나온 무언가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개를 들어 버렸고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잡겠다고 몸이 반쯤 다리 위로 넘어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걸이는 남편과 제가 연애했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목걸이라 제 몸에서 분리가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구해주겠다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며느리는 거센 파도에 바닷물을 먹고 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이 있는 펜션을 한번 바라본 뒤에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도 저처럼 허우적거렸지만 저보다 젊어서 그런지 헤엄을 치며 가까이 다가왔고 다리 밑에 있는 기둥을 잡을 수 있게 몸을 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다리 기둥에 몸을 붙여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살려달라며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있는 다리 쪽으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지만 쉬지 않고 쳐대는 파도는 결국 저와 며느리의 손을 떨어뜨려 놓았고 멀어져 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야에서 멀어져 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는 순간 저희가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자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저희를 찾다가 제 목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리 밑을 쳐다보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아들의 말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다리의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은 밧줄이 달린 튜브를 제가 있는 곳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아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떠내려간 곳의 위치를 가리켰어요.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 외치며 떠내려간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잠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너울과 바람은 좀 전에 비가 왔을 때보다 심해진 상태였어요. 좋지 않은 구조 환경이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준 구조대 분들에게 제발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사라져버린 며느리는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돈분들은 현장으로 달려와 난리를 치셨고 사부인은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깟 목걸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무식하게 떨어져 나간 목걸이를 찾겠다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내 딸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게 만들어요? 당장 데려오세요. 혼자서 나오면 마음이 편하세요? 당장 제 딸을 데리고 오라고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딸은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나요? 당장 들어가서 구해오세요.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세요. 분명 혜영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구조대 분들이 무사히 구해오실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라져버린 지 벌써 5시간이나 넘었다며. 그럼 이미 내 딸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자네랑 둘이 여행 오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내 딸 불편하게 사부인까지 데려와가지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 이 모든 일이 자네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내 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사돈분들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하기에는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날도 안 좋아서 결국 수색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좋아지고 다시 수색이 진행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네요. 그날 이후 아들과 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딸을 잃게 된 사돈분들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사부인께서는 매일 만취가 되셔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제 아들의 멱살을 잡은 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네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부인은 더 이상 저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었고, 아들은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떠나버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제정신이 아닌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이만 없었던 것 뿐이었지. 주위에서도 항상 천생연분 같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부부금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짝을 잃어버렸다는 고통이 아들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았네요. 그렇게 한동안 며느리가 떠난 곳에서 머물러 있던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뒤에서 많은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잘했던 며느리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공간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바라보니 오래간만에 사부인께서 찾아오셨길래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현관문에 서 계시는데 아들이 사부인께 인사를 드리며 들어오시라고 손짓을 하다가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아들도 똑같이 보게 되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이 들고 있던 물건은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유골함이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터라 저희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은 자기 아내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것 때문에 사부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부인이 저희에게 화를 내셨네요.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거야? 그건 우리를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자네한테 내 딸을 보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자네랑 사돈 때문에 내 딸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장례식장에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될 건지 알려줄 생각도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솔직히 내 딸이 자네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네는 모르지? 능력도 없는 자네한테 시집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아왔던 것만 생각하면 나는 자네가 너무 원망스럽네. 그동안 둘이서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모았던 재산의 일부 중에
내 딸의 몫은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알고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 평생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 할 거야. 아들은 오열을 하면서 사부인이 들고 있던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부탁을 드렸지만, 사부인은 끝내 알려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희는 삶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아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살다가 결국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서 함께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린 아들도 더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저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사돈댁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갔고, 저에게 벌받은 거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라는 한마디를 건넨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었네요. 그렇게 언제나 제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던 가족들은 전부 다 떠나게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찾아와 주셨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와 꽤 친한 지인 중 한 명이 같이 일 좀 해볼 생각 없냐며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이라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지인의 부탁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직업은 다른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였고,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는 일당직이었습니다. 지인분의 말대로 저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매일 새로운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해주면서 그 집안의 기분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 거라 불행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함께 했던 일이 어느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전부치는 일감이 생겨 지인과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부득이하게 저 혼자만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을 하니 꽤 잘 사는 지역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지인에게 건네받았던 번호에 전화를 하게 되자 한참 뒤 앞치마를 두른 한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 들어간 곳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비싸 보이는 집이었어요. 함께 오려 했던 지인의 말로는 부촌 동네라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고가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응접실에서 잠깐 기다려달라며 집주인과 잠깐 얼굴 면담이 있을 거라고 저를 안내했고, 응접실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집안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두 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대문짝만한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네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제 머릿속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접실 밖에서는 어느 여성분이 가정부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응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에게 인사를 한 사람은 세상 떠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저를 반겨주었네요.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댄 뒤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저에게 그날 할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뒤 주방으로 안내를 받아 앞치마를 두르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액자에 걸려있던 며느리가 확실하게 맞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일을 하고 있던 가정부가 그런 저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고 갈 거냐면서 따지고 들길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방 쪽으로 걸어오면서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가온 한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겉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품에는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고 며느리도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가정부에게 맡긴 뒤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분명 제가 세상 떠난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정말 네가 맞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분명 다리 밑에서 나랑 손이 떨어져서 바다로 떠내려갔잖아. 그리고 너희 사돈이 유골함을 보여줬는데 왜 네가 지금 내 두 눈앞에 살아있는 거냐고? 네가 세상 떠난 줄 알고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니? 그러다 결국 너를 따라가려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걸 확실하게 얘기해라.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요? 판단은 본인들이 해놓고 왜 저한테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살고자 헤엄쳐서 걸어 나온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세상 떠난 줄 알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 됐다 싶었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집안의 식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했었다고요. 둘이 번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맨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건 조금도 없는데 그 지긋지긋한 삶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어머님한테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을 구해드리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제가 세상 떠난 것처럼 꾸미게 된 것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 내 아들은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니? 너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미 떠나버린 내 아들은 어떡할 건데? 잘못된 선택이 더 이상 내 아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능력 없는 그 사람 잘못이죠. 아까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 보셨죠? 비록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제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께 나타나서 동물뼈로 유골함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네요.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어머님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울증약까지 복용했겠어요? 지금 저는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원했던 삶을 되찾았다고요. 살다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사랑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였고 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돈이었네요. 제가 왜 이런 계획까지 세웠냐고요?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어머님이랑 그이가 저를 설득시키려 했을 테고 또다시 그런 문제로 저를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끔찍하고 아까웠어요. 분명 제가 원하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끝까지 질질 끌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 본인 선택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오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원래 일당 15만 원인데 2번 다시 얼굴 안 보는 조건으로 5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 무너뜨리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이 사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계획 세워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살아가는 게 괴롭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더 충격인 건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 현재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밖에까지 울려 퍼졌는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상계단의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민 남자가 며느리한테 여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며 며느리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며 곧 들어가겠다고 돌려보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며느리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선택한 삶이 이거야? 돈 때문에 너보다 한참 늙어 보이는 노인네를 선택한 거야? 이러기까지 살고 싶은 거니? 그게 뭐 어때서요? 저만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저는
저 사람의 재력을 손에 얻은 거고, 저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더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이 제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는 어머님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어머님을 무너뜨리던지 아니면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만들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허튼 수작 같은 거 부리려 하지 마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들은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저는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벌을 줘야만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더 이상 제가 살아있을 이유는 없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와 인연을 끄는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알렸는지 초인종을 누르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희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이해 가시죠? 일단 저희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 딸이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섭섭하지 않게 돈을 좀 챙겨줬어요. 금액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쪽 아드님이 세상 떠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정도면 눈 감으실 때까지는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의 집에서 저는 이제 그만 붙이고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제 딸이니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옛 추억이 있어서 한 번 맺은 인연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가 봐요. 당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그런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지금쯤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확실하게 미련을 버려야 내 딸의 앞날도 걱정 없는 거지. 그래서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떠난 그쪽 아드님이 우리 집안에 못한 건 아니지만 내 딸의 그릇을 채워줄 만큼의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 앞에 돈봉투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돈댁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으로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돈봉투를 들어 사부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은 뒤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사돈어른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자기 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급하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난리를 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지 뒤따라 갈 수가 없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의 그리움에 잠 한숨 못 자며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서를 찾는 거였고 며느리와 사돈댁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려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주고 떠난 많은 돈은 며느리와 사돈댁을 벌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고 저희 가족을 상대로 위장 사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부분에 대한 죄질은 상당히 무거울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는데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에게 숨기고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네요.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나락이라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며느리와 사돈댁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문제에 대해 처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내린 결정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며느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그동안 있었고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결혼 3년 차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이번 달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떤 분들은 다가오는 설날이 마음을 설레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싫은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 역시 작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번 설날이 좋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맡게 되는 시댁 생활은 역시나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모든 걸 계획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그런 불만들이 괜히 남편에게 가게 되었고 결혼 초반부터 삐걱거리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시모와 따로 얘기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게 좋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무조건 시모의 칼 같은 행동들이 싫다고 하는 게 아닌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게 바뀌잖아요. 그러니 서로 이해해주고 좋은 점들만 봐주셔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워낙 모든 일들에 있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려 하시다 보니 마음에 안 드시는 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작은 실수 정도는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뭐라고? 내가 그런 걸 왜 이해해줘야 하는 거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는 사소한 약속들까지 전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다. 나는 그런 꼴 절대 못 보니까 2번 다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알겠니?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게 그렇게 불만이면 결혼은 도대체 왜 한 거야?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시애미 노릇해야 하는 거니? 얼마 전에도 며느리와 저녁 같이 먹으려고 7시까지 만나기로 해놓고 얼마나 늦었니? 30분 늦은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30분 동안 시애미를 기다리게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해?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계속 받아들여줘야 하는 거니? 어른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냐고. 막힐 것 같으면 더 일찍 나서면 되는 거지. 이런 게 불편하다고 우리 아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 들어.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셨고 예상과는 다르게 무섭게 돌변해버린 모습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분위기 또한 안 좋아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괜히 얘기했나 싶었고 남편에게 미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한 약속을 저는 최대한 먼저 가서 기다리려 했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모든 걸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한동안 남편과의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초반부터 삐걱거렸던 결혼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졌고 마주치면 좋을 게 하나 없어 일부러 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정적으로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1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남편과 살면서 시모의 성격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결국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 같아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삶은 온전했던 정신 상태까지 이상이 생기게 만들었고 결국 어머니는 전화기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우리 아들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니? 시애미가 얘기하면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내일 당장 시작해라. 어떻게 그래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지금 그이가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일부러 아침 일찍 찾아가서 바카스 돌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그런 문제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건 부부의 문제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 없을 때는 우리 아들 회사에 찾아가 온갖 간식거리들 엄청 많이 싸들고 찾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야 좋게 봐줄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결혼도 했으면서 당연히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게 내조이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모르니? 답답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 무식한 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다. 너처럼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면 제자리 걸음밖에 더 되겠니?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 거다. 이런 곳에서 비싸게 주고 사먹는 커피도 전부 돈인데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제발 부탁인데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은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그렇게 알고 내일 시애미 집 앞에서 보는 걸로 하자. 늦지 않게 도착해야 된다.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바카스 사가지고 아침부터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건지 회사 생활하는데 남편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혼자서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바카스를 들고 찾아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도저히 시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 결국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목소리에 살짝 힘이 들어갔었는데 제 감정을 느끼신 건지 다시 전화를 걸으셨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랬냐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카스 사들고 회사 찾아가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집에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감정이 많이 상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모든 행동들을 제어하려고 하셨고 시모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차례 저한테 전화가 오다가 더 이상 하지 않으셨고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이 생각보다 빨리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저를 무섭게 바라보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니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오셨고 남편을 흘기 쳐다보니 저를 회피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인 거 뻔히 알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떡하니 서더니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이제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머리채를 잡아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내 전화를 안 받으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시애미를 찾아오게 만들고 내일 내가 말한 대로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말 안 해도 알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머님 진짜 계속 왜 그러세요? 여보 뭐하고 있어? 지금 이 상황 당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당장 나와서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랑 어머님이 아침부터 당신 회사 찾아가서 바카스 돌렸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의 행동이 이때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슬금슬금 기어 나오더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지 모르는지 냉장고 문을 열면서 먹을 게 있나 없나 찾아보고 있었어요.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되려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버려서 시어머니 없을 때 한바탕 해야 할 것 같아 이를 갈고 있었고 눈치가 빠른 남편은 시모를 때리고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저를 그냥 놔두고 두 사람만 나가버린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남편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고 제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거실 테이블에 있던 휴지를 남편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휴지 뭉치가 남편 머리를 향해 그대로 꽂혔고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괜히 심술이라며 바카스 들고 찾아오는 게 그렇게 싫으냐며 되려 시모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내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님 생각만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둘만 저녁을 먹고 와?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가운데서 원활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어머님을 집에까지 데려와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가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전화와서 저녁 같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잠깐 들린 거라고. 그래도 퇴근했으면 집에 짐은 놓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내 입장도 이해 좀 해줘라. 이해?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해를 해달라고?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나도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집안 살림도 하고 집에서 회사 일 밀린 거 처리하느라고 밤까지 새고 있는데 이런 나는 걱정도 되지 않나 봐. 당신이 회사 일을 얼마나 못하면 자기 아들 잘 부탁한다고 바카스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가려 하겠어? 정말 한심하다. 남편과도 한참 동안 다투게 되었고 그 뒤로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 반대되는 생활들이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고 말았어요. 제가 남편 회사에 찾아가지 않자 시어머니만 바카스를 들고 남편 회사에 찾아갔고 그 뒤로 시모와 저는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잘 봐달라며 회사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굽신거리는 거 저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되려 남편을 더 얕잡아보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다 큰 아들 감싸려고 하는 어머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좋아지지 않게 되자 무늬만 결혼한 거지 그냥 남남일 정도의 관계까지 되어버렸고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남이 되는 건 싫다며 원하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살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설날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 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였을 때 대화를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류만 준비한 상태로 기회를 보던 도중 기다리던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며 시댁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언제 올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려 하는 것 같아 전화를 받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 듣게 되었고 운전 중이던 남편에게 병원으로 방향을 돌리라며 소리쳤어요. 대충 내용을 들은 남편도 놀랐는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도착해서 엄마를 보자마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아빠가 외출하고 몇 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화를 통해 들었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진정시켜 주면서 어떻게 된 건지 의사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의사는 관상동맥으로 쓰러지게 된 것 같다며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한참 동안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댁에 가기로 한 상태에서 차를 돌려 정신없이 오는 바람에 시댁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에 예상한 대로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핸드폰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왜 전화를 건네받는 거야? 온다고 해놓고서 지금 몇 시인지 알기는 한 거야? 너는 시애미와의 약속을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는구나. 오고 있는 거니? 아니면 아직도 출발을 하지 않은 거야? 얼마나 멀다고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는 거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사정이 생겨 차를 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어쩔 건데? 오늘 못 오는 거니? 설날인데 지금 안 오면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가 갓길에 세워달라고 얘기한 뒤에 택시 타고 너희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을 왜 끌고 가서 저녁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니?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너 혼자 가도 되는 거잖아. 지금 당장 와라. 1년에 한 번인 설날을 세상 떠난 사돈 때문에 망칠 일 있니? 그냥 바로 화장시켜 버려라. 명절날 세상 떠나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하더라.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모든 건 똑같은 거니까 시애미 말 듣고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당장 화장시키거라. 시모의 말 때문에 너무 놀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아들 원 없이 보라며 시댁에 먼저 가보라며 소리쳤네요. 남편은 대충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제가 화를 내자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을 치르는 게 맞는다며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 뒤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워낙 바쁜 시간이라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 말은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저희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래도 사람이면 선이라는 게 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 옆에서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자기들의 소중한 시간 뺏지 말라며 당장 화장시키라고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시모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말리며 자리를 만들어줬지만 더 이상은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저에게 달려들며 자기 무시했다고 양가 집안과 저희 친척분들께서 경악을 하셨고 시모의 손은 이미 제 머리를 한 움큼 쥐곤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자네 어머니 안 말리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둘 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있는 거지? 장례식장에서 감히 우리 집안을 얕잡아보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깟 설날이 중요해? 주위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쪽은 장례식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절이 더 중요하고 어차피 이혼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쪽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에서 엄마와 시모는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양가 집안 난리를 쳤지만 두 분 다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며 주저앉아 버렸고 그 순간 엄마가 먼저 손을 놓더니 갑자기 상복을 벗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뒤 가방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흰색 봉투로 남편의 얼굴을 강하게 올려쳤어요. 그 순간 모두가 놀란 상태로 멍하게 있었고 엄마는 또다시 시모의 얼굴을 향해 흰색 봉투로 뺨을 내리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흰색 봉투를 손으로 가리키며 시어머니 거라고 얘기하자 엄마를 보며 달려들려고 하던 시모가 땅에 떨어진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던 건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 속에 있던 장면들은 전부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려고 얘기가 오고 간 순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재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뒤에서 시어머니가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저 몰래 계획을 하면서 호텔까지 알아본 건 궁합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충격이었는데 엄마의 떨리는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수차례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바로 너희 아빠 옷 속에 들어있던 거였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나가는 것 같더니만 저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걸 발견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뒷조사를 했는지 이게 안주머니에 있더라고. 그런 와중에 너희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게 왜 그런 거 같니? 이런 상황들에 충격을 받아 그런 거 아니겠어? 전부 저놈들이 한 행동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절대 가만둘 수 없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호텔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어머님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여기 사진에 있는 여자만 7명이야. 그리고 그 뒤에는 전부 어머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이 전부 자기 엄마가 시킨 일이라며 발을 빼려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시댁 집안을 장례식장에서 내쫓았어요. 더 이상 저희 아빠의 장례식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졌어요. 아빠도 저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있는 사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설날과 시댁 집안과도 인연을 끊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잘 지냈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영치 없지만 내가 찾아올 사람이 이제 당신 말고는 없더라고. 우리 이혼했고 남남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야?
정신 나갔니? 나는 너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딱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그래도 예전에 사랑했던 사이잖아. 우리 집이 사기를 당해서 지금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쫄딱 망했어. 엄청 많은 빚까지 지면서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고 집에 나와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왔어. 한 번만 살려줘.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 너희 집안이 망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 거야?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저는 무릎 꿇고 밥 한 끼 할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애원하는 전 남편을 무시한 채 다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강하게 나오자 포기한 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베란다에서 밖을 쳐다보니 1층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서서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저와 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았고 시모는 고개를 들어 제가 있는 층을 바라보더니 전 남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네요. 정말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밑에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았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잘 사는 것 같진 않으니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명절날이 다가오니 또다시 기억이 떠올라 제가 겪은 사연을 몇 자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도 듣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